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장에 인사드리는 머니맨입니다. 이 재테크의 시작은 복리의 마술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7.2 법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7.2 법칙이라는 것은 복리 법칙을 전제로 해서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그 딱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 머니맨과 1시간 함께 하신다면 60의 법칙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시간 투자로 이 복리 투자의 비밀을 완벽하게 저희가 파헤쳐 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S닥터와 함께하는 부동산 희노애락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또 알찬 시간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SNS 모두 열어두고 여러분들과 소통 창구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고요. 2128-8566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방송 말미까지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SNS 계정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생각날 때마다 촉진한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요일 오늘 복리 마술을 알려주실 S닥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팩터 인베스트먼트의 신현철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제가 오늘은 오프닝에서 먼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를 저희한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저희 기대 많이 해도 되죠, 오늘? 아, 기대 많이 하십시오. 네. 와, 그 복리의 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정리해 보면 저번 시간에 이제 양도소득세 얘기 좀 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좀 복잡했죠, 내용이. 어렵지만 유익했습니다. 아유, 네, 그렇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방향을 좀 살짝 바꿔서 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한민국 상위 1%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맞아요. 세미나도 하셨잖아요. 뭐 복리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 복리 상품이 만약에 이 보험 상품과 같이 결합이 된다면 네.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나 이런 것을 제가 그럼요. 그래서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런 그 하이브리드 복리 플랜 이런 것을 한번 소개를 하면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투자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약간 좀 보험 얘기도 좀 하면서 얘기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 앵커님 보험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보험 공부를 꽤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준비해 오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몰랐던 내용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 잘 들어보신다면은 자산 증진에 유익한 또 1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노후를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노후를 좀 든든하게 대비를 해볼까. 여기에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상품이 보험 아닙니까,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험인데 보험도 좋고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금융 상품을 추천할 때는 3가지 조건에 의해서 추천을 해요. 조건이요? 네. 뭐 보통 이제 수익성을 얘기하고요. 일단 수익이 중요하죠. 첫 번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투자할 때 이제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가 안전성을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환금성, 적절히 돈을 쓸 수 있는 요 3가지 조건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3개가 싹 이렇게 양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험시 고려하지 않았던 위험이 발생됐을 때 또 이제 보장성 이런 것이 이제 두루 충족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그죠. 이런 고민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지금 뭐 거시경제 상황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수익 나는 상품이 거의 없는데 이게 하이힐드 대출 채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이힐드 대출 채권이 있습니다. 고율의 이제 대출 채권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출이라는 건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근저당을 잡는 구조잖아요. 그런 채권을 통해서 이제 수익성을 확보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비교적. 그리고 이제 그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 게 요즘 부동산 아파트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서울 수도권 주변의 아파트를 통해서 담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성도 이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에서 발생하는 그 높은 이익을 가지고 일부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험 상품의 이제 매력까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네. 황금성 보험 상품의 중도 인출, 담보 대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험 상품은 중도 인출과 담보 대출이 상당히 쉬워요. 그게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또. 펀드는 그게 잘 안 되는데 되지만. 황금성은 그런 측면에서 보험 상품이 상당히 네. 좋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보장성이라는 것은 항상 보험이라는 건 다 보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세 마리 교지 세 마리 토끼인 줄 알았는데 네 마리 토끼예요. 마지막에 보장성까지 들어가면서 수익 당연히 중요하죠. 저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럼요. 안전도 해야 하고 환금성 이게 또 메리트가 있는 거고 보장성까지 네 가지 개념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하이브리드 그러면 복리 플랜이라는 게 어떻게 보험 상품과 연계가 되는 건지 그 구조를 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는데 이제 거기서 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늘상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제가 뭐 이 투자 상품 한 25년간 해보니까 안전성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 일드 대출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출은 그냥 일어나질 않아요. 물론 담보는 잡지만 항상 그 스크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어려운 조건을 통과한 사람이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아무나 받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게 연체나 디폴트가 일어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구조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것을 신용을 이제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채권을 교체해 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지급 보증을 뭐 여신에서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용 보강을 해주고 네. 거기에 또 채후에 아파트 근저당권에다가 이제 질권을 설정하면서 안전성의 그 확보를 하는군요. 예. 최종적으로 확보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 이제 구체적인 구조를 하나씩 조금 뜯어볼게요. 네, 봅시다. 구조를 봅시다. 봐야죠. 네, 이제 이건데요. 하이브리드 복리 그 플랜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이 일드입니다. 네. 하이 일드 높은 수익률을 준다는 거죠. 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 한 15%를 이제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충 뭐 이 정도는 이제 설계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5%가 작전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5%는 복리로 늘상 굴러가고, 네. 복리라는 게 이제 무섭다라는 걸 이제 아시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는 그냥 달리로 떼어내 버리는 거죠. 네. 떼어내 버린 대신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이제 보험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보험 계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사람 두 명 있다 그랬죠. 맞아요. 개인과 법인. 네. 항상 그 관점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이 플랜은 개인이 이용하든 네. 법인이 이용하든 이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복리하면은 저거는 나중에 개인이 재산 증식으로 쓸 수도 있고 법인이 저 복리로 투자했다면 네. 뭐 유사시 쓸 수 있는 비상 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맞아요. 그렇게 될 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 보험 계약은 이제 보험 하시는 분 다 아시는데 비과세 10년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으면은 이제 좋은 거고요. 많이 또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법인 보험 계약은 비과세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네, 네. 절세 전략은 가능해요.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절세 전략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네 마리 토끼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저희 조금 더 이 복리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필요한지 복리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어렵네요. 준비해 오신 거 딱 보니까 일단 공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뭐 이제 늘상 얘기하지만은 그 복리라는 것이 네. 성공적으로 우리가 복리의 효과를 보려면은 네. 중요한 게 이제 수익률이에요. 매년 일정하게 네.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전제의 복리 효과 극대화 되는 거고 네. 별마다 우리가 뭐 워런 버핏 자서전 읽어보면 뭐합니까? 워런 버핏은 늘상 얘기하잖아요. 매년 20%만 냈다. 그것이 이제 10년, 20년 흘러가다 보니까 그러면 대단한 복리 효과를 복리의 거둬냈다. 곡선의 결과를 얻는 거죠. 그것이 이제 네. 미국 시장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장은 우리 주식 시장은 이제 그 흐름만 보시면 대충 아세요. 왜 우리가 쉽지 않았는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복리가 창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안정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높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효과가 네.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R이 수익률이고 T가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개의 R과 T의
콜라보라고 저 얘기했죠. 두 개가 서로 작동을 하면서 복리 네네.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게 복리의 네네. 마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뭐 예전에 한번 한 거 있으니까 관심 있는 투자님은 한번 또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공식을 저희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 이게 늘어나면서 복리의 마술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박사님. 이 보험 상품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뜯어볼까요? 네. 이건 이제 극히 상식적이고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아야 하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네. 보험의 이제 종류라면 한 두 가지 정도는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실 겁니다. 뭐 저축성이 이걸 있고. 쉽게 이해하셔도 돼요. 뭐 네. 보장하는 것은 내가 뭐 암이나 뭐 특별한 상황, 뭐 사망이나 이런 것을 말 보장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드는 보험이고요. 저축성 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의 기능도 일부 하지만 네. 저기에 투자되는 금액 대부분은 투자로 들어갑니다. 투자.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자를 얻거나 뭐 배당을 얻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저축성 보험이다. 그래서 네. 보장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수 보장이고 저축성 보험은 보장 기능도 일부 있지만 목돈 마련, 노후 대비 이런 저축 기능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건은 이거 보시면 돼요. 납입보험료, 보험료라는 것은 내가 내는 거고요. 보험금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죠? 납입보험료가 보험금보다도 더 크게 되면 그건 보장성이에요. 사실상 보통 순수 보장성은 돌려받는 게 없어요. 네. 돌려받는 게 생존 시 돌려받는 거 없죠. 사망 시는 돌려받겠죠. 사망보험이나 이런 거. 생존 시 그냥 돌려받는 거면 거의 없다고 네. 보면 돼요. 그냥 납입보험료가 더 크죠. 네, 네. 그게 보장성 보험의 조건이고요. 그러나 저축성 보험은 그렇지 않죠. 내가 보험을 냈다라는 것은 그게 투자되고 있다는 거고 투자되고 있다면 이자나 뭐가 붙어서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생존 시 당연히 생존 시 받아야죠. 저거는 목돈 마련 노후 대비니까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크다. 그거는 저축성 보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이런 게 있고요. 종신보험, 암보험 이런 게 있고요. 저축성 보험으로는 뭐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밑에 이제 세제인데요. 보장성 보험은 보험 차익이 비과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무슨 암보험을 들었다. 암이 좀 그런가? 하여튼 암보험 들었다. 그러면 네, 암이 생기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부지런히 분 보험료가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암이 걸렸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900만 원은 차익이 생겼네요. 그죠? 보험 차익이죠. 보험 차익 네. 생겼네요. 네. 그죠? 그러면 그걸 과세해야 되겠다. 그죠? 세금. 안 내잖아요. 그렇죠. 비과세. 보장성 당연히 안 보험은 내죠. 비과세입니다. 네. 저런 것까지 세금을 거두면 어떡하겠어요. 가슴이 그죠? 아프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보장성 보험은 그냥 비과세 끝. 정리가 끝이에요. 네.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건 이거는, 투자를 한 거니까. 네, 아닐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한 거니까. 그러나 너도 보험이지. 그러면 조건 요런 거 네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비과세 해주네요. 비과세 해줄게. 아하. 요것이 되는 것이 이제 저축성 보험이다. 그래서 네, 네. 이제 비과세 얘기하려면 이제 저축성 보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네요. 보장성 보험은 뭐 원래 비과세. 다 비과세니까 그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 혜택만 충족이 되면은 과세 안 해도 되네요. 네, 요게 비과세네요. 그렇죠. 네, 요게 그렇죠. 포인트가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보험하면 조금 머리가 아파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이 계약 관계자들의 어떤 삼각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삼각구조 중요하죠. 네. 삼각구조에 매우 중요한데 요걸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삼각구조인데 뭐 보니까 뭐 사각구조 같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치는 않아요. 저기는 이제 우리가 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관계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3자의 관계예요. 네. 이 금융사업이 이렇게 독특하기 어려워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계약자라는 것은 내가 돈을 냅니다. 네. 피보험자는 그 이익을 보는 혜택을 보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이제 보험자는 보험회사고 계약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죠? 네.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돈 내는 사람이 원래 가장 보통 중요하죠. 보험을 그렇죠? 들면은 내가 계약자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의 객체입니다. 그 사람이 뭐 아프거나 네. 뭐 질병이 있거나 재해가 뭐 있거나 하면은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돈이 나오는 거죠.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거죠. 그래서 네.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 나일 수도 있어요. 있고. 내가 죽었을 때 네. 또는 내가 뭐 상해를 당했을 때, 그죠?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는 다 나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죠. 그 돈도 내가 받을 수 있고 수익자도 다 나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계피수가 다 나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세 명이 다. 내가 네. 돈을 붓는데 네. 내가 아프면 돈 줘.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면 계피수가 그 보험금을 다- 또 내가 수령했어? 그렇죠. 그럼 이 삼각관계가 다 나은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깨끗한데 네. 문제는 계피수가 또 다를 수가 있어. 있죠. 다를 수. 그럼 이게 또 이 국세청에서 보면 이게 저거는 증여인데 저거 이상하다. 저거 그쵸. 퇴직금 같기도 하고 네. 막 이렇게 막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삼각 구조의 독특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또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네, 네. 묘미가 되겠죠. 컨설팅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피보험자는 바뀌어질 수 있다. 네. 수익자도 내가 지정을 하지만 만약에 피보험자 내가 갔다 하면은 뭐 지정 내가 하고 끝나는 거네요. 그죠? 그런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네.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바꿀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제 계약자가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계피수 관계 계속 봅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쉽네요. 앞자를 딱 따주시니까 계피수 이 관계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런 저희가 상품을 지금 법인하고 개인 딱 두 객체가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개인이 만약에 이런 상품을 들으셨을 때, 그러니까 이 플랜에 가입하셨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이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은 네.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보장성 보험을 들든 보장성 보험 뭐 수도 없이 많겠죠. 뭐 종신보험 뭐 그럼요. 종류로 네. 해서 뭐 근데 이제 요즘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막 넘나드는 성격이 있어요. 일례로 종신보험을 든다. 종신보험은 네.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시간 지나면 이게 연금보험으로 또 바꿀 수도 있게끔 이런 막 설계가 돼 맞아요. 있어요. 그런 것도 있네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체되는 성격. 투자자 또는 뭐 FC들이 어떠한 뭐 상품을 추천하거나 든다 할 수도 있는데 핵심 뭐냐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소득이 네. 어떻게 돼야 된다? 비과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보장성 보험은 상관없지만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비과세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2013년 2월 14일 전까지는 뭐냐면 그냥 우리는 10년만 외우고 있었어요. 10년. 네, 10년만 납입하면 된다. 만기가 됐던 그 중간에 중도 해지가 됐던 네. 10년만 지나면은 10년만 지나면은 그냥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였죠. 10년만 지나면 비과세였는데 네. 이제 그게 저 넘어갔어요. 2013년부터 2월 14일부터 2017년까지는 좀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뭐 이렇게 플러스가 되네요. 아주 힘들어. 네네. 외우기도. 네. 보험은 보통 한번 일시납을 할 수도 있고 네. 월납을 할 수도 있고 할수 그런데 있죠. 되게 이제 월납이 많죠. 많죠. 부담되시니까. 그럼 월납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비과세가 되느냐 하면은 일단 10년 유지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5년간 납입을 해주세요. 월납을. 네네. 그러나 들어가는 돈이 기본 보험료라래요. 들어가는 돈이 50만 원 이렇게 적어놨으면 50만 원이 꾸준하게. 계속이요? 균등해야 돼. 이게 30만 원 떨어 이러면 안 돼. 아하. 그럼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바뀌어요. 네네네. 그래서 10년 유지, 5년 납입, 기본 보험료 균등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능력 한도 내에서 들어야겠어요. 이거를 무리하게 네네네네. 드시면 또 안 될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 무슨 한도는 없네. 금액의 한도는. 그러네요. 뭐 기간만 있고 네, 그거는 조금 아직 금액이 남아 있네. 약해도 그죠? 그렇죠. 된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네. 그 밑으로 한번 가보죠. 종신형 연금. 종신형 연금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내가 연금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시고 사망할 때 소멸합니다. 중간에 해지도 안 돼요. 그리고 그래요? 계피수가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아야 해요. 다 동일한.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돈 붓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받고 당신이 그 다 소득자로 수익자로 다 돼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노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뭐 일시납이니 뭐 월납이니 뭐 금액 크게 따지지 않겠다는 한도 없이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종신연금의 컨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시납은 10년 유지해 1인당 2억 원 한도까지 2억 원 딱 놓고 10년 유지하면 거기에 발생한 소득 그래 비과세 해줄게 이런 거였는데 그게 2017년 3월 30일까지야 그것도. 2017년 4월 1일부터 살짝 좀 바뀌는 것이 저희는 다 여기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보면 월 적립식이 이제는 한도를 딱 쳐놨어요. 1인당 총보험료 월 150만 원 한도. 요게 추가됐어요? 네. 그냥 150만 원 넘어가면 안 돼. 안 돼요? 그래도 한도가 없었는데 확 한도를 만들어놨네. 그래서 월 적립식에서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이제 4가지 조건이 됐습니다. 10년 유지하시고요. 5년 이상 납입하시고요. 기본보험료 균등하시고요. 1인당 총보험료 150만 원 한도여야 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이 4개를 엔드 조건을 충족하시면 월 적립식 비과세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종신연금은 좌와 동이고요. 일시납도 2억 원까지 또 혜택을 주시다가 딱 1억 원으로 줄였네요. 절반으로 줄었네요. 1억 원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살짝 좀 비과세 기준을 혜택이 좀 어렵게 축소됐다. 했다. 혜택이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활용할 가치는 있으니까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할 거예요. 아마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관심사가 저축성보험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 아마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특히 개인의 경우는 이게 이제 중요한 가장 거죠. 중요할 것 가장 같아요. 중요하죠. 보험 상품 하면서 비과세 10년 비과세 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거 안 받을 거면 그냥 펀드 하시죠, 뭐. 그죠? 그러나 이제 그거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10년 유지고 5년 이상이고 기본 보험료 균등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균등 월 납입 보험료 합계 150만 원 이하가 엔드 조건으로 충족이 돼야 하는데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복리 플랜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과세 기준으로 가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살펴드렸고 다음 객체가 법인 아닙니까? CEO들. 그거를 이제 봐야 되겠어요. 이제 법인은 비과세는 없고 절세 쪽으로 이제 한번 방향을 틀어서 포커스가 절세 쪽으로. CEO들의 저기를 좀 미래를 좀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CEO 플랜이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뭐 무슨 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우리 보험업계에서 이제 쓰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잖아요. 경영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주식도 거의 다 갖고 있고요. 뭐 중소기업이니까 제가 오너예요. 그 오너 기업의 특성은 어떠냐면 그 오너 1인의 능력에 의해서 거의 좌우돼요. 그렇죠. 기업의 실적이 그런 특징이 있고요. 소규모기업들은. 그리고 또 오너의 급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특징적으로 보면 아주 많이 받을 것처럼 이제 하는데 모든 책임이 있는데 자기가 급여를 많이 갖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영세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한 50만 개 정도 되고요. 그렇게 많아요. 뭐 매출 규모 한 50억을 따져봤을 때 거의 90% 가까이. 그러니까 대다수 기업들이 그런 50억 원 이하에서 영세업자들. 중소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주주 뭐 임직원이 다 되는데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장님 소득을 또 주주시니까 소득을 배당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상여나 급여로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은퇴하실 때 퇴직금으로 드릴까요? 법인 돈은 누구 돈? 법인 돈. 사장님 돈 아니에요. 그렇죠. 법인 돈이 사장님 돈으로 오려면은 그죠?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다 세금도 물어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갖고 오면은 배임 횡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당, 상여, 퇴직금 방식이 있는데 배당은 배당 소득세가 걸리고요. 상여나 급여는 근로소득세입니다. 저번에 우리 배웠다. 맞아요. 종합소득세에서 2배 4근연기라고요. 그래서 여기 배당소득과 사업소득 꽤 많이 내야 하잖아요. 근로소득이네. 그죠? 이거는 다 종합소득으로 잡힌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 상당히 세율이 높겠죠. 뭐 여러 개를 섞었으니까. 그러나 퇴직소득세는 상당히 낮습니다.
실제 보면 거의 저거 종합소득세 반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 루트를 통해서 절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CEO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잉여금이 어떤 통로로 들어가야 하는가. 퇴직금 통로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가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법인 소유의 보험을 퇴직 임원 소유를 이제 승계하는 이런 모습으로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컨설팅하는 게 이제 CEO 플랜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최초에 그냥 법인 명의로 보험을 들어놔요. 계피수잖아요. 계피수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그냥 법인 명의로 하는 거고요. 법인으로. 피는 누구로? 그냥 사장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떻게 하면 퇴직하면은. 그러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지금 공이 누구기 때문에 법인 명의이기 때문에 뭐 세금을 추징할 적이 없죠. 그러네요. 법인이 돈 내고 법인이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퇴직을 하실 때 이 계수를 어떻게 다 그냥 사장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계피수를 다 CEO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됩니까? 네, 퇴직금으로 세법상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퇴직소득세를 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CEO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행 과정까지 묶어서 좀 봐드리죠? 이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네. 그냥 들이대면 안 돼요. 도입 단계가 있고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단계네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그냥 사장님을 찾아갈 수는 없겠죠. 이제 법인 데이터베이스도 보고 요즘 어느 정도 보면은 이 재무제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꽤 있어요. 많아요. 키스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 남의 상표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트 상장법인 같으면 상장법인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 외관법인이라 그래요. 외관법인 같은 경우는 다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주주나 그 재무 현황, 가족 현황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린 전문가잖아요. 이 고객님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고민을 이제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이 회사의 이제 주식 평가도 좀 해보고 상속세가 나면 얼마나 나올까 좀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화두를 던져야 되겠죠. 고객님 이렇게 보니까 사장님 지금 상속세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유고 시에 또는 퇴직 시에 이런 보험을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많이 부담이 되시니까. 그죠. 또는 가업을 상속을 시킬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하실 수는 없죠. 아들 따님한테 물려주셔야죠. 그러면 또 증여 상속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하면은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요? CEO 플랜에 퇴직소득세. 퇴직금 많이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정관에 있는 그 퇴직금 지급 규정을 조금 바꿔야 돼. 잘 바꿔야 돼. 근데 바꾸는 것이 우리 상법상 과정이 필요해요. 주주총회라는 걸 거쳐서 승인을 얻어야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이제 바꿉니다. 아주 괜찮게, 유리하게, 많이 받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달아서 이제 퇴직금 구매율을 이제 딱 결정하죠. 그래서 나중에 한 30억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큰가? 한 15억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나중에 이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월납 규모의 보험이 들어가야 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계산이. 그래서 이제 실행당에서 보험 가입이 되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누구 계약으로, 누구 수익으로 법인으로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중에 CEO가 은퇴하시면 나이 70인데 그때 들어서 이제 보험 한번 가입해 볼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법인장을 활용해서 미리 노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것이 현금이 아니라 보험 증서를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연금을 받으시든 뭘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퇴직소득세가 적으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이제 CEO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 증서 승계하시고요. 이때는 그죠? 계피수에서 계수를 이제 다 계피수가 공이 다 CEO로 바뀌는 거죠. 사장님으로 그죠? 그럼 이제 퇴직소득세 좀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왜 이제 상속증여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네. 상속증여가 중요해요. 이때 뭐냐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이렇게 두 개를 합산해서 구해요. 그다음 비중치를 어디에 더 두냐면 수익가치에 더 둬요. 네. 4대 6 이렇게 돼요. 수익가치라는 것은 세무상 어떻게 평가하느냐. 과거 3년치 소득을 평균. 기준으로 해요. 평균. 네. 근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일어났냐면 수익 발생하다가 마지막 때 퇴직금 딱 주시면서 회사는 법인세는 딱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퇴직금. 네, 네.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진 거죠. 평균 수익을 낮췄다. 아. 결국은 주식 가격을 낮췄다. 비상상 주식 가격을 낮췄다. 낮췄다는 의미는 쉽게 증여할 수가 있다. 아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속 증여도 아울러서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는 뭐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거요. 이제 처음에는 최초 계약 시점에 법인, 임원 법인 깔끔하잖아요. 계약자 돈 버는 사람 것도 법인이고 받는 것도 법인인데 뭐 세법상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임원 퇴직 시점에는 딱 임원으로 바꾸니까 이게 뭐지? 네, 이거 퇴직금입니다. 퇴직소득세 내면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꾸며지는 겁니다. 아, 요게 진짜 이렇게 바뀐다는 게, 그쵸? 대상이 좀 바뀌어서 이제 절세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용이한 좀 장점들을 많이 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하이브리드 복리 플랜의 중요한 점, 요점을 딱 정확히 정리해서 한번 다시 전달해 드릴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하이브리드 대출 채권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을 복리는 복리대로 굴러가게 두고 네. 또 달리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달리로 떨어지게 두어서 딱 구분을 해서. 그렇죠, 구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복리는 대출 채권으로 재투자되고 달리는 보험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겠죠. 자금은. 네. 그래서 개인 보험 계약은 하이브리드 복리 그 투자 플랜에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이 뭐가 관심 있어요? 비과세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복리 투자 플랜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법인의 경우는 이제 비과세는 없지만 절세 그리고 다양한 상속 증여까지 컨설팅 이게 필요했죠. 네. 그래서 CEO의 다양한 소득원을 파악하고 절세 가능한 플랜을 마련해서 하이브리드 복리 투자 플랜과 연계해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주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저 속에서 이제 절세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복리 플랜은 수익성 아까 높았죠. 안전성, 네. 수도권 위주의 아파트로다가 안전성을 담보채권이 공헌했습니다.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황금성, 보험 상품이니까 늘상 이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네. 보험이니만치 보장성. 이 네 가지 이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글쎄요, 비과세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아마 이 절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효과가. 네, 금액 자체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또 장점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말하다에서는요, 하이브리드 복리 플랜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 점검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고 계신 모든 재테크 관련된 고민 저희가 덜어드립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2128-8566번,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는 잠시 후 아나토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리는 투자 전략. 모른다면 배워보자. 배우니는 벌써 보자. 뭘 좀 아는 머니매니. 알려주니 가르치니. 시청 즉시 부자 되는 부동산, 절세, 금융투자. 얼씨구. 아는 만큼 돈 벌리니 머니맨과 함께하자. 좋다. 부자 되는? 네, 아나토미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저희한테 많이 보내주셨어요.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도 핵심적인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많이 짚어드렸는데요. 어떤 또 고민 상담이 도착을 해 있는지 그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일산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궁중 족발 사건, 아마 이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고 자영업자로서 여러 가지 좀 착착
급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이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라고 좀 문의를 주셨고요. 또는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일단 저희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비교해서 일단 간단하게 조금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질문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은 비교를 합시다. 네. 뭐 저번 시간에 이미 우리가 주택임대차법에서 살짝 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주로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약간 포커스를 맞출게요. 네.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제 저번에 조금 말씀드려서 아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적용 대상이 상가 건물이죠. 사업자 등록이 되는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일시적인 사용 임대차는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보증금 초과 점포라고 했는데 네. 저게 이제 이 환산 보증금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릴 거예요. 그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6억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보호 안 해. 그 밑으로만 보호해. 이렇게 됐던 것이 최근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9억으로 올랐어요.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그 보호 범위를 더 넓혔다는 의미가 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환산 보증금 얘기 좀 하죠. 그래서 많은 저렇게 9억으로 올림으로써 많은 상인들이 거의 95%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부는. 상인들이 이제 보호를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늘상 들어가서 주민등록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된다. 인도가 점유죠. 물려받았다는 게 인도고 그게 이제 점유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됐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점유하고 주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그 상가를 인도받고 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효력을 발생해요. 네. 컨셉은 똑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으려면 확정일자 딱 박는다 그랬죠. 그죠? 대항력 확정일자 중요하고요.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옛날에 주택임대차는 2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1년만 계약하고 1년 더 할까? 그래도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러나 이제 채우면? 상가는 최소 기간이 1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 갱신은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그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이었어요. 5년 동안은 갱신을 나 임차인인데 갱신을 요구하면 내가 계속 거기서 힘을 갖고 더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5년이 딱 지나면 이제 보호를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 5년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가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 기간 10년 동안 이제는 보호를 받게 되었다. 좋아진 거네요. 좋아진 네. 거죠. 네. 뭐 좋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란 말이 있는데 뭐냐면 만료 기간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월 사이 6개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 통지를 안 한 경우 그러면 동일 조건의 1년 연장이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네.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임대인이 아무 얘기를 안 했어. 네, 그때 네. 아무 얘기를 안 했으면은 자, 그럼 임차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면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이네요.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1년 더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해지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은 네. 해지를 하거나 1년도 있거나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할까요? 해지를 하거나 1년도 있으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못하는 거예요.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지는 누가만 할 수 있느냐면은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군요. 그러니까. 그게 묵시적 갱신이야. 묵시라는 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주인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당신은 권리가 없어. 그게 이제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좀 뭔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불균등하죠. 네. 권한이. 이것을 편면적 강제 규정, 우리 법에서는 그래요. 편면적 강제. 그러니까 약자만 더 이렇게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이게 노동법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편면적 강제 규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하고 1년 더 가든지 해지하든지 마음이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임대인에게 뭐 해지입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이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는 얘기고 월 차임 인상은 매년 이제 차임이 월세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9%였는데 5%로 이제 똑같아졌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그래서 1년 이내 이제 재인상이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다음에 월차임 전환이라는 것은 뭐 보험 이 전세금을 월세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런 최소한의 제한 규정이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약간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저는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시청자님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영업자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적용이 되네요. 네.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저번에 우리가 우선 변제권 얘기했죠. 네. 최우선 변제권을 얘기했는데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유유사라 그랬어요. 나이 가지고 싸운다 그랬는데 나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나이 필요 없고 무조건 이만큼은 보호해줘. 이거는 사회보장이야. 사회보장자 성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만 보호해줘. 그런 개념인데 서울에 이제 1억 1천만 원 소액보증금 이하인 사람은 3,700만 원까지 해줄게. 이게 전법 내용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상가임대차로 봅시다. 상가임대차도 있어요. 상가라고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지금 서민인데. 네. 주택은 우리가 최소한 머무는 공간이고 상가는 우리가 먹고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보호 기준이 소액 보증금이 아니라 저 보호 대상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저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 기준 아래에 있으면은 이런 혜택 주고 저 넘어가면 혜택 안 주겠어. 이런 뜻인데 네, 요 저 보호 대상이 뭐냐. 되네요. 바로 환산보증금이라는 거예요. 자, 환산보증금은 뭐냐면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월세가 10,000원이면 환산보증금 얼마겠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네. 월세 10,000원. 10,000원 곱하기 100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100만 원이 되는 거 환산보증금. 1,100만 원. 그렇죠. 네. 그렇게 구해진 환산보증금이 저 보호 대상 금액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옛날에 6억 1,000이었어요. 최근에 그 시행령이 바뀌어서 9억까지 확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상인들이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네. 그것도 뭐 굿뉴스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이 환산 보증금의 그 크기 액수에 따라서 보호 범위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다른 건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 더 해주세요. 네. 요 정도만 알고 있자고요. 환산 보증금이 높다라는 얘기는 돈도 좀 많고 작업력도 있고 이 사회에서 힘도 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건 뭐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해주고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이라는 것도 그들도 상인이니 인정해주겠다. 3기 차임 연체시 계약해지 이거는 뭐 다 똑같은 거고 이게 뭐냐면은 임대인한테 힘을 준 거잖아요. 3기 차임 연체시 계약해지. 3번이나 월세를 안 내? 그러면 뭘 임차인이 주장을 해요. 월세도 안 낸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3기라는 건 3번 영업허 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2번 내고 한참 있다 한 번 내도 3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3기 하여튼 그 월세를 안 내게 되면 그거는 치명적이다. 치명적인 약점이 합계로 봐야 되는 거죠. 연속성의 문제가 아니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 똑같은데 그 밑으로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거는 자기의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를 돈 많은 사람한테 뭘 보장을 해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혜택 안 주겠다는 거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그거잖아요. 내가 딱 끝났는데 돈을 안 줘.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우리는 점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딴 데 못 가잖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딱 하면은 내가 점유 안 하고 딴 데 이사를 가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어 최우선 변제. 그건데 그 또한 약자를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묵시적 갱신을 왜 해주느냐 무슨 의미냐면은 환산보증금은 아까 그때 임대인도 이제 그때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라면 임대인도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공이 다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때는 어땠습니까? 임차인만 혜택이 있었죠. 권리가 있었죠. 주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인 증액 청구권 상한이 5%잖아요. 월. 연 그 5%. 연 5%. 그런데 저건 제한 없다. 더 올려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게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택에 이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개념이 조금 명확하게 섰습니다. 저희 시청자님께서 그 초반에 질문을 주신 게 궁중족발 사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얼핏 맞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기억을 대충은 조금 끄집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좀 봐주세요.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이 사장님 부부가 2009년 5월에 이제 서촌에 뭐 공중족발 하시기 전에 거기 다른 뭐 영세한 뭐 포장마차도 하시면서 자본을 좀 모아서 공중족발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좀 네. 됐죠. 그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63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개업을 했고요. 쭉 나가다 보니까 한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좀 장사가 되잖아요. 잘 됐어요. 그때 이제 서촌이라고 하는 데가 종로구청에서 아주 테마로 막 키워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이때다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면서 돈을 좀 투자를 해요. 돈 좀 빌려서. 그러고 이제 사업을 잘 하셨죠. 시설 권리금이 좀 들어갔겠죠. 시설이. 그러다가 2015년 5월에 조금 주인이 이제 보증금 3천에 월세 297만 원, 한 34만 원 올렸네. 별로 안 올리셨어요. 요거는 6년 만에 조금 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긴 해요. 큰 여기까지 장사가 잘 되셨으니까. 예. 이분이 저렇게밖에 안 한 게 보면은 바로 몇 달 있다 물건을 팔아버리려고 그랬던 거 건물을 아닌가. 매각하셨어요? 그냥 네. 팔아버릴 거 뭐 굳이 올리나 혹시 그런 거 아니었나 싶어서 2015년 10월에 건물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바로 2016년 1월에 건물주가 보증금을 1억, 월세 1,200만 원. 바뀐 건물주가. 네. 네. 그러니까 월세는 한 4배, 보증금은 한 3배 이상을 올렸어요. 이게 몇 배예요? 4배예요. 그렇죠? 월세면. 뭐 참 깜짝 놀랄 정도죠. 네. 그러니까 뭐 임차인이 당연히 반발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건 지났어요. 5년. 5년이 지났어요. 언제까지요? 2014년 4월인데 지금 2016년인데. 지났어요. 2년이나 지났어요.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2016년에 이제 이 건물주가 이제 명도 소송을 했어요. 나가라. 그래서 이제 승소 못 판결합니다. 내겠으면 나가라. 근데 그 전에 이제 많이 싸웠겠죠. 그렇죠. 뭐 하면서 말이 되냐 4배가 뭐 네. 하면서 못 내면 나가 뭐. 그리고 심지어는 막 월세도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고 막 그랬어요. 월세 3번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임차인은 법원에다 공탁까지 걸면서 법원에다 월세를 낸 거죠. 297만 이러면서 막 버텨나간 거죠. 아이고,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안 좋다가 여기에 이제 이제 승소 판결이 났으니 집행이 이루어지겠죠. 일자 강제 집행. 네. 여기 이제 시민단체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뉴스가 크게 나와가지고. 크게 엄청났죠. 네. 그건 막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여러 번 실패했어요. 12차까지 갔으니까. 계속 실패를 했죠. 그 승소 후 20개월 뒤에 마지막 강제 집행에서 실제 성공이 된 거예요. 드러낸 거죠, 뭐 그거. 결국에는. 네. 그러다가 그 며칠 후에 뭐 망치를 들고 이제 살인미수. 그러니까. 그 망치 사건 기억이 납니다. 네. 그거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뭐 차를 몰고 이제 하려다가 잘 안 돼가지고 네. 망치를 들고 나와서 이제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한번 목격이 이 됐습니다. 뭐 공중족발 사건이 뭐 시발점이 돼서 계속 이 관련된 사건들이 조금 보도가 됐던, 그리고 정말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임차인과 그 임대인의 그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사님. 그거를 좀 봐드리죠. 뭐 네. 물론 그게 하나의 그 발단이 방아쇠가 됐죠. 돼서 세가세가 돼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 네. 얘기는 과거부터 계속 나왔는데 국회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게 하나의 촉발이 됐는데 네. 일단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10년 늘어났고요. 근데 월차임 인상률도 9%에서 5% 많이 줄여줬죠. 네.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권리금도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권리금은 이제 한 3, 4년 전에 그 인정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그 보호 기간이 한 끝에 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임대차 종료 이제 6개월로 이제 늘어났네요.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네.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에는 이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집주인이 또 부당하게 뭐 권리금을 자기가 받거나 이럴 수도 없고. 갑질에 확보 안 그렇죠. 됩니다. 그런 것이 네. 이제 안 되도록 이제 막아놨고요. 네. 그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권리금 규정도 옛날에는 전통시장이 안 됐다 이제 전통시장도 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도 생겼습니다. 신설됐고. 네. 사실 그 이 사건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은 진작에 해결이 될 수도 있었죠, 진작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설이 된 것 같고, 아까 환산 보증금 범위 조정 말씀드렸죠. 6억 천이 9억 원까지 늘어나서 네. 실제 이제 상인들을 많이 보호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019년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시청자님의 궁금증도 깨끗하게 좀 해결을 도와드린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 한번 더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 이제 공룡족발 사건은 네. 뭐 이 사장님도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 부분 족발 사장님. 근데, 그러나 이제 그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확보할 시간을 좀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본인은 거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좀 권리금을 좀 받고 나갈 시간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밀어붙여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임차인은 사실상 임대인이 뭐 법적으로만 했으면 문제는 없죠. 신령한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확보한 당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갈 때도 됐다. 이제 법적으로 보호할 기간도 넘어갔다 싶으면은 판단을 좀 하셨을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사를 좀 간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리금 일부를 좀 포기하더라도 주변의 사업장을 물색하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거로 촉발이 돼서 2019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늘어났고 월차임 인상률도 줄어들었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도 뭐 늘어났고 임차인은 이제 유리하게 개선이 된 건 맞긴 해요.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법에 의해서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우리 수요 공급의 경제적 원리의 자율성을 좀 약간 망가뜨리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 법에 대한 제약이 능사는 아니다. 다른 부작용을 양산을 가서 일례로 이런 거죠. 10년 동안 있게 되면 나중에 10년 후에는 월 차임이 몇 배 뜰 수도 있어요. 향후 10년은 잘 못 올리니까. 뭐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다. 갭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을 조금 예고를 해주시면서 오늘 순서 갈무리 씌워볼까요, 회장님? 다음 시간? 네. 뭐 오늘 뭐 복리 플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하임대차 보호법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진도를 더 나가서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거를 좀 배워봤으면 해요. 권리 분석.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나왔던 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권리 분석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권리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를 분석하는 게 이제 권리 분석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기초가 사실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이 이제 막 이해관계자가 많아가지고 쉽지는 않은 경우가 있긴 한데 우리가 뭐 당장 뭐 경매 최고수가 되겠다는 그런 접근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음 시간은 권리 분석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 다음 주 주제입니다. 관심 가지고 꼭 다음 시간에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현철 박사와 함께한 오늘 머니맨 여기서 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부동산 토지편으로 6시에 다시 찾아오니까요. 내일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